마라사 관련해서 이제 영화가 1990년대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도 역시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충격받았죠. 아주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근데 이게 마르타라는 단어는 정말 좀 끔찍한 단어여서 쉽게 말하면 껍질 벗긴 통나무란 뜻이고 말 그대로 사람을 통나무처럼 다루고 상황에 따라선 사람의 살가죽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껍질을 벗겼다 이런 의미거든요. 두 분은 뭐 731 부대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다들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은 네네. 정말 싫어하고 참기 맞아요. 힘들어하고 가장 그게 공포스러운 순간인데 와, 이 731 부대 관련된 그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아,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인간이 그걸 그런 와중에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인데 731 부대 어쨌든 그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최초라고. 근데 이 문서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만한 문서였다고.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문서고요. 네. 야, 이거는 진짜 일본 현대사 연구에 손에 꼽을 만한 발굴이라고 평가를 받을 근데 정도로 이걸 이제 발굴한 사람이 누구야? 역사학자죠. 일본 학자예요.日本陸軍の中で一番機密性が高い軍事機密という扱いになっています。初めてそこが日本軍の資料で実証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そういう大変貴重な資料になっています。 근데 이제 이 문서의 표지를 보면 군사 기밀 쇼와 15년 관동군 사령부 조제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1940년 관동군이라는 이제 일본군의 한 편제 부대입니다. 이제 그 부대가 만든 이제 간부 조직표인데 문서의 공식 명칭이 뭐냐? 관동군 방역급수부 장교 고등문관 직원표예요. 방역급수부. 총 222명의 명단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이 방역급수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31 부대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마루타로 유명한 731 부대의 조직도가 지금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만천에 딱 드러나게 된 거죠. 부대원들의 이름이 이제 올라가 있는 이제 문서가 이제 발견됐다는 건데 그동안의 상황들은 좀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드문드문 발견이 됐었어요. 일본 정부는 절대 인정하고 있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1980년대 초에 모리무라 세이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집 앞에서 기다리고 며칠간 쫓아다니고 하면서 계속 증언을 요청해가지고 그 증언을 다 모아서 이제 논픽션 소설을 냈죠. 되게 유명한 문학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책이 80년대 초에 악마의 포식이라는 책이고 보셨던 영화가 이 소설을 이제 아주 좀 극대화시켜서 만든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여 명을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낸 책이고 당시 세계적인 화두가 됐고 일본에서만 3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그러는데 일본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아 이거 아니야. 그죠? 그냥 모르쇠로. 이거는 소설에 불과해.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증언에 불과해. 공식 문서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왔던 거였던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대였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제 운영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부대 자체도 굉장히 은밀하게 관리를 했고요. 전쟁 끝나기 전에 이제 알잖아요. 지게 되는 거 알게 되죠.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처리해. 그래서 다 문서들을 소각 처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되니까 이제 처리해. 그래서 문서 소각 처리를 다 하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일대의 건물 시설물을 다 폭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찾아보기 힘든 거였고 근데 이번에 등장했던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면 이시시로라는 이 부대를 만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요 명부가 이렇게 딱 이름이 나와 있죠. 네, 그래요. 아니 이시시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731 부대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 아닙니다. 의사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쭉 하고 와서 했던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우리 일본은 되게 약한 민족이 핍박받는 민족이다. 굉장히 어떤 열등감을 보이면서 그 의료 기술과 군 기술을 접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궤도 씨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저는 어쨌거나 뭐 과학자나 의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논문을 좀 검색해보고 그냥 논문 위주로 좀 봤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네네. 관심을 끄는 좀 주목해야 될 분이 이제 요시무라 히사토라는 분. 요시무라 히사토. 네네네. 731 부대에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 중에 좀 슬픈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논문 제목이 그 극심한 추위에 대한 피부 혈관의 반응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네. 심한 추위 상황에서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온도 저하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호하는 혈관의 반응을 이제 관찰한 거예요.
얼음물 속에 피험자의 중지를 담그고 이제 그 피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예. 동상 실험 같은 그래, 것들은 맞아. 많이 확인이 돼요. 되게 추운 지역이잖아요. 완전 열려서 꽁꽁 얼은 이 어떤 몸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 뭉텅이로 때린다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빨리 해동시킨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붓는다라든지 했던 거는 실제로 이제 증언이나 기록이 좀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들은 이곳에서 많이 진행된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어쨌거나 피부 조식이 전부 다 괴사를 했을 거고 근데 이런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 연구인데 이 연구에 이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실험도 있었다라는 신생아를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피부 온도가 갑자기 상승했더라. 근데 이게 신생아에 대한 연구로 해서 이제 손가락 조직에 동결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영하 10도인데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 네. 어. 그 결론이 일부러 신생아의 손가락을 얼려본 거라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70년대 때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악마의 포식이라는 책이 나왔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을 때 이 사람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거 틀렸다, 날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번에 등장한 거예요. 7.4인 부대가 사실 이렇게 이제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그 목적. 그게 이제 결국은 전쟁 승리. 결국 이게 맞아요. 세균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쟁 때 다친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피 대신에 딴 걸 해볼 수는 없나 이러면서 실제로 생체 실험하면서 말피 같은 걸 막 주사해보기도 하고 바닷물도 주사해보고 공기까지 넣어봤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전쟁이 전황이 악화가 되니까 패배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세균이라는 게 어찌됐건 이제 다른 무기보다는 좀 싸게 먹힌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무기와 생물 무기가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라는 살상할 가능성이 수도 있죠. 있고. 그래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 묶어서 이제 막 폭탄 실험해보고 죽어가는 과정 찍고 했었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발상이었던 거예요. 731 부대가 주력했던 생물병기 페스트탄이었어요. 페스트탄. 네. 뭐 쥐가 옮기잖아요. 네, 맞아요. 쥐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법 없을까? 사람을 더 많이 죽이려면. 네, 이걸 연구했던 분이 이제 히라사와 마사요시라는 과학자인데 배벼룩을 통해서 어떻게 페스트를 잘 옮길까? 벼룩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 당시에 이제 그 페스트 세균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페스트균을 1kg를 생산하려면 쥐가 1000마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병균이 있는 쥐 1000마리다가 벼룩을 넣어서 쥐 안에 있는 병균을 흡수를 해서 그 벼룩만 모아서 폭탄을 쏘는 건데 그것 때문에 731 부대 안에만 길렀던 쥐가 약 25만 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균전을 막 준비했던 거고. 이게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원숭이, 페스트에 감염된 원숭이의 체온 변화 그래프예요. 10마리 벼룩에 물려서 페스트균에 감염된 원숭이 중 1마리가 39도 이상의 고열이 5일 동안 지속이 되다가 13일째 되는 날 사망했다. 라는 건데 6일에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뭐 두통, 고열, 식욕 부진을 호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이걸 어떻게 호소했을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연구한 모든 원숭이라 표현된 모든 것들이 인체 실험의 결과였다. 네네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좀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원숭이 데이터랑 사람 데이터가 다른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체온이 36도 정도잖아요. 근데 원숭이 체온도 높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똑같은 형태로 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박쥐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안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오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체온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기록으로 보고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거 중요한 부분이네.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눈에 띄는 인물 좀 소개해 주세요. 눈에 띄는 인물이 몇 명인데 또 하나는 카사하라 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사하라 시로는 이제
유행성 출연료를 좀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찾다 보니까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혹시 이름이 좀 독특해서 아마 장 박사도 알 것 같은데 이호왕 박사라고.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 유행성 출혈열 연구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탄 바이러스다를 아마 발견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이호왕 박사가 카사라 시로라는 사람이 유사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찾아가서 물어보면 조언을 좀 받아야 좀 조언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셨는데 자기가 좀 비슷하게 봤는데 도저히 이 지수가 안 맞게 나온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듣던 이 카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원숭이를 갖고 실험한 게 아니라 사람을 갖고 실험했던 거야. 너만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발표했던 논문은 사실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주위에서 채집한 진드기도 소독하지 않고 그냥 갈아서 주사기를 주입했다. 그래서 정확한 결론이 안 나왔다. 요 얘기가 이호왕 박사의 자서전에 나와요. 얘기가 희한하게 가죠. 쇼킹해요. 네. 사실 이 731 부대의 문제는 단죄가 됐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731 부대 소속해 있던 그런 그 당시에 뭐 부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회 자체가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과거 청산이 이제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과학계라든지 의학계에서 승승장구.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 이름이 이번 명단에 있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시카와 타치오마루라는 사람인데 731 부대에 있다가 의대 교수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1950년 11월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 회사 이름이 일본 블러드뱅크입니다. 블러드뱅크. 1951년에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고 여기 주주가 누가 있냐? 이시히로라고 있습니다. 이시히로. 731 부대 부대장이었어요. 게다가 대표가 누구냐? 일본 블러드뱅크 대표가 기타노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731 부대 나중에 부대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31 부대 후임이에요, 후임 부대장이 됐는데 이 둘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이시카와 이 다치오마루가 일본 혈액은행을 만들어요. 근데 요 때가 어떤 때였냐? 1950년 이후에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 6.25 전쟁. 6.25 전쟁이 발생해요. 혈액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때 건조혈장이라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혈장을 얼려갖고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풀면 바로바로 시혈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활성화. 이게 혈액을 보관을 하려면 냉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동결 건조시키면은 가루 형태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필요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대단한 기술인데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일본 혈액은행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겠네. 황당한 거죠. 731 부대가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소속 애들이 나중에 돈을 벌었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역시 어느 조직이든지 이렇게 이제 조직 자체가 이제 비이성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이제 행동할 때 그래도 반성하고 참여하는.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게 이제 그 유아사 캔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국인 포함해서 6명을 마취 없이 생체해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부대원이 있었는데요. ためにここで治療していたんですね。もう一人は今畑から連れてきたばかりとも思われるような小柄な農夫でした。40、50ぐらいだったでしょうかね。その人はこう弱がれた手をこう前へ出しながら、あいやあいやって泣いているんです。それにいいとこを見せようとばかりその百尾さんは僕も前へ突き出したんです。その時の私の気持ち、これは忘れるとはなりません。いいことをしただろう、みんなに得意になって肩をそびえましていた自分を思い出します。得意だったんですね、その時。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살해 협박을 당하면서도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글과 강연으로 7.31 부대의 잔혹행위를 이제 스스로 알렸던 이렇게 알리면서 이제 참여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원래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 7명을 해부하면서도 장기만 기억날 뿐 피해자들의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그 사람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물화시켰다는 네. 사물화시켰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뭐 떠올랐다라는 것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이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동안에는 굉장히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한 행동이지 이게 뭐 한 개인의 희생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나는 공범일 뿐이다라는 이런 인식 속에 살다가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실체가 무엇이었구나를 찾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흔히 얘기하는 요즘 얘기로 이제 현타가. 그렇죠. 현타가 온 거죠. 예. 저는 그런데 왜 일본은 특히나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정치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그걸 깨닫고 반성하고 그 전에 슈미트 총리 물 끓고 사죄하고 Before leaving, the presidents paid their respects at the memorial to the victims. 3 men carrying sorrow, grief, and guilt, but above all, a call never to forget. 지금도 막 90세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직도 전범으로 재판에 올리면서 전범에는 이런 어떤 기한이 없다. 이거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노인. 20대 때 유대인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전 반복한다. 그리고 있는 거 다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일본은 정반대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제사용품인 곡물을 복납하며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맥락이 뭘까? 일본의 자민당의 그 태도와 입장을 보면 과거에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피해자, 피해국 이걸로 딱 규정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벗어난 해석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